그는 매일 1%씩 더 벌고 더 채우면 마침내 완벽한 인생이 될 줄 알았다. 하지만 20년 뒤 그에게 남은 것은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쓸쓸한 독방의 한 평짜리 침대뿐이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을 바꿀 거대한 기회만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로또 복권 같은 횡재나 하루아침에 자산이 몇 배로 불어나는 기적을 꿈꾼다. 그러나 인생을 진짜 잔인하게 무너뜨리는 것은 거대한 해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일 밤 소리 없이 방바닥을 적시는 1%의 미세한 누수다. 당신이 지금 무심코 흘려보낸 그 1%가 20년 뒤 어떤 잔혹한 청구서로 돌아오는지 그는 미처 알지 못했다. 올해로 55이 된 대기업 제조회사의 김 과장, 아니 이제는 만년 과장이라는 직함조차 위태로운 김진수 씨는 오늘도 미어터지는 지하철 2호선에 몸을 구겨 넣는다. 서울의 서쪽 끝, 지어진 지 30년이 지나 녹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그가 매일 마주하는 풍경은 잿빛이다.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의 숨결로 가득 찬 축축한 공기 속에서 진수 씨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켠다. 화면 속에는 빨갛고 파란 주식 그래프와 끝없이 오르내리는 아파트 시세창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수치로 가득 차 있다. 대출 이자 7%, 이번 달 카드값 240만 원, 그리고 동기들은 이미 부장 상무를 달고 나갈 때 혼자만 제자리를 맴도는 서글픈 인사고가 점수. 진수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생각했다. 딱 1%만, 딱 하루에 1%씩만 내 자산이 불어난다면 이 지옥 같은 쳇바퀴에서 탈출할 수 있을 텐데. 그 생각의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20년 전 진수 씨와 함께 입사했던 동기 박성호는 지독히도 평범한 친구였다. 둘 다 지방대를 나와 간신히 서울살이를 시작했고 월급은 빤했다. 하지만 성호는 언제나 이상하리만큼 느긋했다. 퇴근길에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일 때면 성호는 늘 진수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인생은 한 번의 선택으로 뒤집히는 판돈이 아니더라고. 매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1%씩 더 마음을 쓰고 하루에 아주 작은 행복 1%만 지켜내면 결국 그게 쌓여서 단단한 집이 되는 법이야. 그때 진수 씨는 성호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코방귀를 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매일 1%씩 마음을 써서 언제 강남에 집 사고 언제 떵떵거리며 사냐? 인생은 타이밍이야. 한 방에 치고 올라가야지. 그런 식으로 느려 터지게 살다간 평생 남 밑에서 찌질하게 살다 끝나는 거야. 그날 이후 진수 씨는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인생 실험을 시작했다. 그는 철저하게 효율성과 숫자에 지배당하기로 결심했다. 인생은 더 많이 채우는 게임이다. 그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산을 1%씩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눈을 붉혔다. 주식 단타 매매에 뛰어들었고 퇴근 후에는 부동산 커뮤니티를 이잡듯 뒤졌다. 돈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인간관계의 80%는 영양가 없는 소모전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니가 반찬을 싸들고 서울역에 왔다고 전화를 했을 때도 진수 씨는 주식 장 마감 시황을 봐야 한다며 바쁘다고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나 지금 1분 1초가 급해. 나중에 내려갈 테니까 반찬은 그냥 택배로 보내줘. 주말에 초등학생 딸아이가 놀이공원에 가자며 소매깃을 잡아 끌 때도 그의 시선은 늘 노트북 화면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에 고정되어 있었다. 아빠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잖아. 다 우리 가족 잘 살자고 하는 짓이야. 조금만 참아.
진수 씨의 눈에는 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계좌의 잔고와 가상으로 계산해본 아파트 프리미엄의 수치만이 유일한 진실이었다. 반면 그의 친구 성호는 여전히 미련해 보였다. 성호는 주식 공부를 할 시간에 아이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았고 주말이면 늙으신 부모님의 시골집을 찾아가 마당에 잡초를 뽑았다. 회사에서도 성호는 줄을 서거나 실적을 가로채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대신 새로 들어온 막내 사원의 실수를 대신 수습해주며 허허 웃을 뿐이었다. 진수 씨는 그런 성호를 보며 늘 혀를 찼다. 저래서 어느 세월에 출세하고 돈을 모으겠냐고. 인생은 냉혹한 서바이벌인데 저 친구는 현실 감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진수 씨의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무리하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산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값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그가 밤새 분석해 투자했던 이른바 대박 주식이 몇 차례 상한가를 쳤다. 숫자가 불어날 때마다 진수 씨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꺼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인생은 매일 1%씩 욕심을 내고 채워 넣어야 비로소 앞서갈 수 있는 거야. 성호가 낡은 국산 중고차를 몰고 다닐 때 진수 씨는 외제차 매장에 가서 무리한 할부로 번쩍이는 세단을 계약했다. 명절날 고향에 내려가 친척들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재테크 강의를 할 때 진수 씨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선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작은 욕심이 매일 주변을 지워가며 채워 넣었던 그 독한 집착이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찾아왔다. 언제나 거실 한 구석에서 묵묵히 밥상을 차리던 아내의 눈빛이 어느 날부터인가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진수 씨는 아내와 대화를 나눈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그가 집에 돌아와 하는 말은 늘 똑같았다. 이번 달 이자가 얼마 나갔어? 그 아파트 팔고 더 큰 평수로 갈아타야 해. 돈. 아내는 어느 날 밤 식탁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두고 초등학생이던 딸의 손을 잡은 채 집을 나갔다. 서류에는 이혼 조정 신청서라는 글자가 또렷이 박혀 있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 집에는 사람이 살 공간이 없어요. 오직 돈과 숫자만 살고 있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그 숨막히는 계산서에 포함되고 싶지 않아요. 진수 씨는 분노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며 밤잠을 설치고 돈을 벌었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그는 슬퍼하거나 붙잡는 대신 더 무섭게 숫자에 집착했다. 이혼으로 갈라진 재산을 메우기 위해 더 위험한 투자에 손을 댔고 회사에서도 실적을 올리기 위해 후배들의 공을 가로채며 악착같이 버텼다. 인간관계의 90%는 어차피 배신으로 끝난다는 냉소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잠재적 경쟁자 아니면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로만 바라보았다. 친구 성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걸어와 진수야,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 우리 포장마차에서 소주나 한잔하자라고 했을 때도 진수 씨는 차갑게 거절했다. 나 지금 한가하게 소주나 마실 시간 없다. 너처럼 속 편하게 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야.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이 모래알처럼 흘러갔다. 진수 씨는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강남의 한 고층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게 되었다. 비록 은행 대출이 절반이 넘는 껍데기뿐인 성공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승리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성공의 대가는 너무나 참혹했다. 그의 나이 55, 정기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든 날 의사는 어두운 표정으로 그에게 충격적인 진단을 내렸다. 간암 말기.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 있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못했던 강박증이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물이었다. 시한부 판정을 받고 병원 로비에 주저앉았을 때 진수 씨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이 잔인한 소식을 전하고 슬픔을 나눌 사람을 찾기 위해 연락처 목록을 끝없이 내렸지만 단 한 사람도 전화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연락처에 저장된 수백 명의 이름은 모두 비즈니스 관계로 얽힌 껍데기들 뿐이었다. 아내와 딸은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고 고향의 어머니는 이미 수년 전에 눈을 감으셨다. 어머니의 임종조차 주식 시장 폭락을 막느라 지키지 못했던 그였다. 인생은 더 많이 채우는 게임이 아니라 남길 것과 버릴 것을 구분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비로소 처절하게 깨달았다. 병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어느 날 오후 낡은 병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희끗희끗한 백발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맑은 친구 성호였다. 성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는 그들이 젊은 시절 동네 포장마차에서 즐겨 먹던 따끈한 순대와 소주 한 병이 들어 있었다. 성호는 진수 씨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소주잔에 술을 따를 뿐이었다. 진수 씨는 성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곡이 터져나왔다. 성호는 비록 평생 겁으로 살지는 못했지만 은퇴 후 작은 시골집에서 아내와 함께 텃밭을 일구며 살고 있다고 했다. 주말이면 장성한 딸과 사위가 손주의 손을 잡고 찾아와 온 집안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성호의 삶은 화려한 숫자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1%의 온정들이 커다란 숲이 되어 그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다. 반면 매일 1%의 욕심을 부리며 정상만을 향해 달리던 진수 씨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병실의 한 평짜리 침대와 죽어서 누울 고작 한 평도 안 되는 무덤 자리가 전부였다. 진수 씨는 성호가 따라준 소주 한 잔을 입에 대지도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독백했다. 성호야, 내 말이 맞았다. 내가 바보 같았어. 하루에 1%씩 더 가지려고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갈아 넣었는데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이 차가운 병실 한 칸뿐이구나. 나는 평생 땅을 넓히고 숫자를 채우는데 미쳐 있었지만 정작 내가 누울 자리는 이 작은 침대 하나면 충분한 것을 왜 이제야 알았을까? 인생의 청구서는 반드시 날아온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워버렸던 가족의 미소, 친구의 안부 전화, 그리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 그 사소한 1%를 무시하고 오직 채우는 것에만 중독된 삶의 결말은 언제나 이토록 쓸쓸하고 비참하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화면의 수치보다 당신 곁에서 숨쉬고 있는 사람의 온기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수 씨는 성호의 손을 잡은 채 가만히 눈을 감았다. 병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쓸쓸한 서울의 가을 하늘 아래 한 남자의 때늦은 후회가 조용히 흩어지고 있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의 공간은 어쩌면 거창한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내 소중한 이들의 마음 한 자락일지도 모른다.